예, 남양주 갑 지역의 조홍천 의원입니다. 적재적소에 수혈이 돼서 경제회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기 남양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입니다. 지금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가부 간의 주장이 있고 또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상당히 엄중한 데 비해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여부 등에 대해서 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네. 부총리, 구인철 차관님. 예. 네네네. 우선 구인철 차관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설비 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그래프도 있는데요. 특히 19년도 1사분기에서는 마이너스 19.5%. 네. 그리고 또 수출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되고 있지요. 네. 기재부 차관께서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뭐 정부가 당초에 설비 투자나 수출 쪽에 뭐 각종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대외 환경이나 이런 쪽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제 뭐 소비의 감소라든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그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또 수출이 격화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다가 더 또 저희들이 엄중하게 보는 거는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에 따라서 상황이 또 더 불확실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불확실하다. 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실질 경제 성장률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서 7월까지 사이에 수정 전망치를 보면은 한 군데를 IMF를 제외하고는 다 하향 조정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네네. 특히 그저께인가요? S&P에서 우리나라 GDP 대비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0으로 대거 내린 바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금의 어떤 엄중한 상황을 좀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반영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 또 경제 성장률 둔화, 또 자영업자들의 부진,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친 거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는 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외적 경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 주요 국제 기구들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요. OECD와 IMF가 공히 지금 세계 성장률을 3.7에서 점점 낮춰가지고 3.3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 교역량 둔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세계 교역 증가율이 또 아주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교역량이 둔화되면 경제 타격이 우리가 입을 타격이 딴 나라보다는 더 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3월 IMF의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추경을 강력히 공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저기 보시면은 X도 정해놨습니다. 예, 한 0.5% 정도쯤 되는
9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분들의 워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저 9조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 이제 추경에 조속한 그 추진 이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또 민간 투자도 활성화하고 또 규제를 완화한다는 등을 통해서 정부도 최대한 경기 하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아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최초 전망하고 수정 전망한 거 보면 IMF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IMF에 저런 공고가 나올 때를 즈음해서 우리 정부가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IMF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지 않았던 것은 추경 편성이 적기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기서 보시면은 세계의 각국 경제 성장 전망치가 대개 다 내려갔는데 우리나라의 전망치는 네.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경을 전제로 IMF가 그렇습니다. 전망을 한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액수가 어쨌든 구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명백하고요. 계속 차관께 묻겠습니다. IMF가 우리한테 추경까지 공고를 했지만은 또 일각에서는 이 국가재정법 89조 소정의 추경 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대규모 재해에 대해서는 뭐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네. 있었고요.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뭐 이민 가고 싶다라는 국민들이 속출할 정도로 상당히 재난 사항으로 지금 봤던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재해에 대해서는 뭐 국민적 합의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경기 침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설비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민간 부문의 활력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특히 올 1분기에는 마이너스 19.5%를 기록하는 등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부진, 세계 교육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도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중국 경기 둔화, 반도체 수출 단가 하락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경기 침체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저 요건에서 말하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경기 침체가 발생할 우려라는 우려라는 국가재정법 89조 제1항 그 2호의 그 규정으로 저희들은 추경 편성 요건에 그래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네. 대외 여건 또한 쭉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대외 여건이 계속해서 녹록지 않을 것이다.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이 많이 줄고 있는 점은 상당히 좀 우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는 더더욱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더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은 추경 요건은 뭐 넘치고도 남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총리님,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된 국회 파행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버 타임이라도 지켜야 될 것 아닌가? 경기 대응 추경이 시급하지 않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하강한다 또는 성장력이 약화된다. 그렇게 되면은 취약계층의 고통은 커지게 되고요. 결국은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돈을 아끼면 나중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은 때가 중요한 것이고 그때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일각에서는 또 빚내서 추경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추가 국채 발행이 재정 건전성을 해칠 것이다. 이런 우려에서 기인한 지적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발행코자 하는 국채는 3.6조 원 규모입니다. 네. 과거 국채 발행 수준보다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작년에 저희들이 세계경영금 등이 남아서 18조 정도 국채를 줄였습니다. 4조는 국채를 조기 상환했고요. 14조는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만한 여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IMF나 OECD도 우리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추경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것이죠. 한국이 골탕 먹으라고 권고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다. 네. 참고로 과거에 국채 발행 규모를 보면은 09년도에는 15.8조, 13년도에는 15.9조, 15년도에는 9.3조. 이렇게 지금 3.6조보다는 훨씬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최근 동향에 대해 가지고 또 일본 통일신 우리 총리께 좀 몇 가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뭐 지금 상황은 다 아실 거고요. 네, 일본은 느닷없이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련된 사실 확인하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고요. 그리고 꼭 그 전략물자 무기에 쓰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석탄 같은 것도 대북 반입이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이지요. 그것도 유엔 제재위원회가 엄중하게 점검하고 있고 유엔 제재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도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한미양국이 공동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일본이 그 직접적인 원료를 북에 수출한 것 같은 그런 증거 자료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불신을 자극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의심이 되면 상호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런 건 없고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말씀으로. 네, 더구나 국내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 또 정치권의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출에 근거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뭐 총리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일본 언론들 보면은 국익 앞에서는 예, 성향을 뛰어넘어 가지고 예. 국익을 제일로 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 언론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예. 동감합니다. 아울러 일본이 이 세 가지 물품에 그치지 않고 더 확장할 것이다, 더 나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우리로서는 대비해야 하고 그리고 꼭 그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물자이든 또는 교역이든 특정 국가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항시 위험을 동반한다는 걸 이번에도 다시 알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를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곧 7월 말에 있을 예정인 참여연 선거 요거 지나고 나면은 수그러들 것이다. 그때가 고비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과연 그 단기적으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호들갑을 떨기 위해서 이렇게 없는 사실도 얘기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본 의원은 그건 좀 너무 지나친 낙관론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총리께서는 7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일 일요일이 참여연 선거입니다만 그것이 끝난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하기는 일본으로서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전과 후에 양국이 어떠한 그 협의를 하고 신뢰를 회복해서 그것을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철회 또는 중간에 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단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깊숙한 논의는 미루고 싶어 하거나 일본 측이요 또는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더 나아가 경제 구조적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일본이 우리한테 일패 도주하고 이제 완전히 격차가 커졌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으로 앞으로 나갈 것이다. 집중 투자할 것이다. 네.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정부 시책도 그렇게 나가고 있죠. 네. 한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일본의 거시적인 전략이다. 즉 본질은 경제 구조에 대한 전쟁이다. 이런 또 우려를 나타내시는 분들도 계셔서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평론가라면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총리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거나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두고 만반의 준비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여쭤본 겁니다. 예,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몇 개 대기업들이 예를 들면 삼성에 자꾸 하신 이병철 회장님이 반도체를 맨 처음 시작할 적에 일본에서 모두 반대를 했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지금 세계 제1의 반도체 생산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고난도 이겨내서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이루는 그런 반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칫하면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해가 될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봐서도 별로 이게 유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떤 입장인지 혹은 미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이 엄중한 상황을 좀 타개 나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심지어 아베 총리까지도 포함한 일본 지도자들 몇 분이 안보 문제를 거신 것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한미일 중심의 안보 공조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거듭거듭 신중을 촉구합니다. 미국과의 대화 내용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고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만 우리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지요? 1차장인가요? 네, 차장께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났고 다른 분들도 만나게 될 것으로 합니다. 네. 차관님,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꼭 필요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금 수출 규제 3대 품목 그리고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등 체계적인 지원에 최대 3천억까지는 예산이 증액돼야 할 거 아닌가 어저께 그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하여튼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 또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탈피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실 거죠? 네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여야와 국민 전체가 힘을 모은다면 극복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이제 국회가 하다할 그 차례다는 점을 선배, 동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